제가 봤을 때 이 중에 3만호 공급되면 많이 된다고 봅니다. 3만호 정도. 3만호 정도. 이것도 강남은 아니고 강북 지역이죠. 강북 지역. 좀 재개발은 움직입니다만 재건축 올스톱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 안녕하세요. 부동산 경제학의 황현입니다. 자, 오늘은 2020년 8월 29일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뭐 많은 분들이 요즘 고통을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어제도 제가 뭐 여러 군데서 문자를 받았는데요. 뭐 피트니스 센터도 쉰다고 하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골프를 좋아해서 스크린 골프도 자주 가는데 스크린 골프도 쉰다고 하고, 그러니까 취미 생활도 이제 다 못하다 보니까 불쾌지수도 높아지고 날도 덥고 습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로 진짜 진퇴양난인 국면입니다. 경기도 점점 어려워지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도 사실상 뭐 좀 많이 좀 우울하잖아요. 지금 현재 뭐 규제들이 원체 심하다 보니까 이런 가운데서도 또 어떻게 뭐 저희가 열심히 힘을 내서 살아가야죠. 좀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운동하면서 좀 건강한 모습으로 좀 이 난국을 버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무주택자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무주택자들에 대한 좀 상담이 좀 많습니다. 너무 많이 늦지 않았냐. 지금 뭐 내가 집을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아니면 안 산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지 되는지, 산다면 어느 지역에 무엇을 사야 되는지, 뭐 이런저런 고민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사야 되고 어디를 사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이제 무주택자들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지 되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이 시간을 이겨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무주택자 대응 전략. 오늘 당장 청약통장을 가입하자. 오늘 당장. 오늘은 토요일이니까 오늘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월요일 날 당장 청약통장을 가입해야지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 뭐 청약 가입자가 있다 뭐 말씀드리겠지만 뭐 한 2,400만 명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인구 대부분이 청약통장 가입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통장은 꼭 필요하다. 일단은 뭐 유주택자든 무주택자든 청약통장 가입에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훗날 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알겠습니까? 뭐 지금 현재 가점제로 진행되는 것들이 추첨제로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쨌거나 무주택자 분들께서는 일단은 청약통장 하나는 무조건 갖고 있어야지 된다. 그리고 우리 이제 부모님들 있잖아요.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도 청약통장 하나쯤은 반드시 미래를 위해서라도 준비를 해야지 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씩. 자, 일단은 생애에 한 번뿐인 롯데 통장입니다. 내 생애에 한 번뿐인. 그러니까 녹도 확률보다 이게 높은지 적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시세 차익은 거의 5억에서 10억입니다. 그죠? 어마어마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청약통장 하나를 잘 키워갖고 이 친구를 잘 활용을 하면 정말 내가 한 20년 후에 당첨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근로소득으로 열심히 돈을 모은다고 한들 20년 있다가 순자산으로 5억에서 10억을 만들기는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청약통장이 있음으로써 어떻게 하나의 희망과 꿈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쨌거나 생애 하나뿐인 로또 통장은 국민 1인당 하나씩 무조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저희 식구 모두가 청약통장이 있습니다. 물론 쓸 일은 없습니다만, 뭐 혹시 압니까? 또 나중에 추첨제로 뭐 전환이 돼서 그때 운 좋게 된다고 하면 그거 역시 정말 저한테도 큰 행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뿐만 우리 가족 전체가 행운이겠죠. 일단은 청약통장에서 좀 알아볼 텐데요. 매달 2만원에서 최고 50만원 사이에 까지 예치가 가능합니다. 금리는 1.5에서 1.8% 정도 되고요.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금리는 또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저금리에 뭐 아주 고금리는 아니지만 사실상 저금리 안에서도 그래도 좀 일정 금리 이상의 좀 좋은 금리를 받아갈 수 있고, 일정 금액까지는 소득 공제가 4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재테크 차원에서도 상당히 유리하다. 자, 일단은 이제 그 청약통장은요,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방법이 있고 청약통장으로서 민간주택을 분양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공동주택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주택은요, 일단은 이제 그 지역마다, 유형마다, 평형마다
약간의 이제 금액, 기준선, 금액은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한꺼번에 넣는 방법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청약통장을요, 제가 500만원짜리를 하려고 하는데 한 번에 500을 넣는 게 맞습니까? 매달 50만원씩 여러 번 넣는 게 맞습니까? 10만원 10만원 내다가 100만원 냈다가 또 50만원 내서 어쨌거나 500만원을 채우는 게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주택 유형별에 따라 약간 틀립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 같은, 공공주택이죠. 공공주택, 그러니까 민간에서 하는 게 아니라 공공에서 분양하는 택지지구 같은 곳 얘기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마곡지구라든가 뭐 위례신도시라든가 아니면 뭐 다산, 별내 이런 지역들이겠죠. 이런 공공, 특히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3기 신도시를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공공주택은요, 매달 10만원씩 꾸준히 유치를 해야지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금액도 중요하지만 납입 횟수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이 넣느냐, 꾸준하게 많이 넣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신규 택지지구를 공략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매달 10만원씩 예치를 해야지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공공주택 청약 1순위 대상자는 수도권 기준으로 매월 약정 납입 1회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낸 자로 규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12번 이상은 내야겠죠. 그러니까 50번 낸 사람은 더 유리할 거고 60번 낸 사람은 더 유리할 겁니다. 그죠? 시간이 길면 길수록 유리해진다. 당첨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은 이제 민영주택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뭐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민영주택 같은 경우는요, 가입이 2년이 지나고 예치 금액을 납입하면 1순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가입하고 2년 안에서 내가 뭐 1000만원이든 500만원, 뭐 대형은 1000만원일 거고, 중소형 같은 경우는 지역에 따라 300짜리도 있고 500짜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액을 공공주택처럼 매달 낼 필요가 없고요. 그냥 내가 한 번에 1000만원을 넣어도 되고 500을 넣어도 되고, 아니면 10만원 10만원 내다가 돈 있을 때 500 넣어도 되고. 그러니까 뭐 횟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금액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치 기준 금액을 납입하면 1순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공공주택은요, 횟수가 중요하고, 그죠? 민연주택은 횟수가 전혀 중요하지 않고 예치 금액, 그 기준 예치 금액이 중요하다라는 거, 요 부분만 좀 참고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 청약통장 저축 가입자 수 추이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9년에 2020년 초에만 하더라도 2375만 6천명이 가입자였는데 지금 2484만이니까 진짜 최근 한 7개월 동안 가입자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1월 달만 해도 4만 명, 그러니까 가입자 증가수입니다. 4만 명 정도가 증가했는데 1월 달에 무려 12만 5천 명이니까,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거의 10만 대 이상의 계속 추가적인 가입자 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청약통장 제가 가입은 하라고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당첨되기는 상당히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뭐 그 신혼부부라든가 무주택자들 생애 최초 뭐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당첨이 되려면 어떻게 진행돼야지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한 적이 있는데요. 일단은 뭐 내가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러니까 일단 이 청약통장을 넣는다라는 것은요, 성격 급하신 분들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매달, 제 친구 중에 로또를 매주 사는 친구도 있거든요. 한 10년째 사는 것 같아요. 근데 당첨은 한 번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저는 뭐,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있어요. 당첨은 한 번, 1등은 한 번도 안 됐는데 2등은 당첨된 적이 있어요. 2등. 그리고 뭐 3등, 4등은 잘 되더라고요. 10년 동안 하다 보니까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청약통장을 당첨을 해 놓으면 어쨌거나 확률이 높아진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40대 중반을 목표로 서서히 움직이냐. 그러니까 성격 급하신 분들은 안 되지만 어쨌거나 내가 가점을 채워 나갈 거면 거북이 전법을 써야지 됩니다. 그리고 뭐 40대 중반에 5억에서 10억 정도의 높은 수익률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청약통장을 가입하고 나서 5년 있다가 10년 있다가 주택 당첨, 그러니까 그 아파트 청약 제도가 또 개선이 될 수도 있잖아요. 다른 방면으로 또 개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험식으로 하나 갖고 있는 거는 중요하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는 단기보다는 40대 중반을 목표로 서서히 움직이자. 왜 그러냐면 일단은 4인 가족 기준으로요,
그러니까 4인 가족 기준으로 15년 무주택을 15년 동안 계속 무주택이어야지 되고, 청약통장을 15년 동안 가입하면 가점이 69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안 나오죠. 그러니까 30살부터 무주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결혼을 해서 30살에 결혼을 했는지 35살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30살 때부터 독립을 해서 분리세대를 만들어서 그때부터 무주택을 했고 15년 동안 청약통장을 가입했고 15년 동안 결혼을 해갖고 4인 가족을 만드는 것도 상당히 힘든데 어쨌거나 그러면 한 69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2인 가족이 15년 동안 무주택을 하면서 청약을 15년 동안 가입하면 59점 정도가 됩니다. 3인 가족은 64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3기 신도시를 지금 바라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아무리 안 나와도 65점 이상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지금의 청약 제도 방식이 역차별이라는 이야기도 상당히 많습니다. 신혼부부 특공만 해도 상당히 좀 그렇죠. 신혼부부 특공만 해도 신혼부부 특공 기준이 7년인가 8년인가 그러죠. 7년 8년 동안 당첨을 되려면 부부 연소득이 한 7, 8천 이상 넘어가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뭐 자녀들이 한 2명 정도 7, 8년 동안 2명을 낳는다는 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야지 신혼부부 특공에 당첨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는데, 그런 사람만 해도 뭐 어마어마하다고 하니까요. 근데 어쨌거나 당첨이 될 확률이 적던 많던 간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험 성격식으로, 그리고 재테크식으로 어쨌거나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적금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청약통장 하나쯤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루빨리 내 집 장만을 하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주택자들 중에서 이런 질문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집을 사야 될까요? 아니면 기다려야 될까요? 라는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은 내가 집을 살 능력이 되면, 뭐 집이라는 게 상당히 종류가 다양하고 또 금액대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맞는, 나의 유형에 맞는 집을 살 정도 능력이 되면 사실상은 청약통장 기다릴 필요가 없다. 왜냐면 일단은 앞서 좀 이율배반적이긴 하죠. 좀 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많이 틀리긴 한데, 일단은 청약통장은 만들 때 너무 여기에만 집착하지 말고, 내가 만약에 청약통장으로 돼서 당첨될 확률이 적다면 하루빨리 내 집 마련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기존 주택을 매수하는 게 맞다. 왜냐면 지금 한 거의 인구의 대부분 거의 480만 명인가요? 거의 2,500만 명에 육박하는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있고 1순위만 해도 1,0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그 중에 절반은 또 1순위자고, 그 안에서 또 내가 치열하게 가점으로 인해서 당첨이 될 확률을 높인다면 사실상 많은 좀 또 노력을 해야지 되잖아요.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된다든가 무주택 기간을 많이 채워야 된다든가. 물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약제도가 바뀌고 혹은 추첨제로 인해서 당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경우의 수도 있지만, 물론 그런 걸 배제하고 보편적인 시각에서 보면 저는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청약당첨 가능성이 일단 희박하고요. 자격 조건을 못 맞추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특히 신혼부부 특공이라든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점을 높이기 위해서 다산을 해야지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내 집 마련을 하자.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 도시정비사업 물량이 부족입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일단은 정부의 전방위적인 규제책으로 인해서요, 일단 서울시 재건축은 사실상 올수도비입니다. 언제 될지 모르는 게 재건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정비사업, 그러니까 서울 도심권 안에서, 그러니까 서울 사시는 분들은 특히나 향후에 앞으로 주택 공급이 신규로 나올 거는 거의 희박하다고 봅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누차 강조해 드리지만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이 뉴타운에서 나오는 물량은 사실상 언발의 오줌 누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족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전세대란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 전세대란이 과연 꺼질까요? 저는 꺼질 확률은 상당히 낮다고 봐요. 낮다고. 왜냐면 어쨌거나 이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인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4년 정도의 주택에서 사람들이 살 거고, 그러면 4년 동안 신규 물량은 안 나올 거고, 이 신규 물량, 이 주택가격, 이 전세 가격을 가라앉히려면
여기에 추가적인 지금 수요는 있다라는 거잖아요. 전세 가격을 가라앉히려면 추가적인 물량이 들어가서 전세 가격을 가라앉혀야지 되는데 사실상 힘들다. 그래도 그동안 이 민간 임대주택을 견인했던 것이 사실상 오피스텔 시장과 다세대 시장이거든요. 근데 이 오피스텔과 다세대조차도 사실상은 앞으로 점점 신축해서 분양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무주택자들이요 뜬금없이 오피스텔이나 다세대를 살 확률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이나 다세대에 많은 분들이 들어가서 입주를 해서 거주를 하시잖아요. 물론 최근에는 오피스텔 다세대 시장이 상당히 많이 좀 특히 다세대 같은 경우는 도시권 다세대 같은 경우는 재개발에 대한 이슈와 함께 도시정비 사업, 그러니까 구도심 개발에 대한 정부가 의지를 피력함으로 인해서 좀 이 투자성으로도 많이 구입을 하시면서 실거주와 투자를 겸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은 뭐냐면 임차인들이잖아요. 그러면 다세대나 오피스텔을 사갖고 계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다주택자들이 민간 임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분들이 민간 임대 시장을 어느 정도 안정화시켜 놓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시장을 못하게 막아놨기 때문에 오피스텔과 다세대가 더 이상 잘 팔리지 않을 건데 이거를 공격적으로 건설하려는 회사들이 과연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러면 서민주택에 대한 전세 시장도 상당히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이게 피라미드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 종말 시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3,000세대짜리 또 지금 이 영상을 하기 전에 또 인터넷으로 한번 서치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허위 매물을 못 올리게 하다 보니까 지금 매물수가 쏙 들어갔습니다. 그냥 네이버 검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물수가 쏙 들어가고 허위 매물을 못 올리게 하다 보니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게 정말 실제 매물수잖아요. 전세가 빵빵빵 단지별로 땅빵빵빵 그러니까 하나도 없다고 찍혀있는 데가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전세의 종말로 인해서 어쨌거나 계속해서 지금 당장 전세를 들어가서 4년 정도 사시는 분들은 괜찮겠지만 4년 후가 문제인 거고 공급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저는 이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아시겠지만 지금 4차 추경을 예상하고 있고요. 60년 만에 처음으로 하는 4차 추경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요. 지금 적자, 그러니까 손실을 보면서 국채를 팔아서 지금 나라를 운영해야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쨌거나 지금 계속해서 돈을 무한대로 무한정 찍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보니까 지금 뭐예요? 자영업자, 영세상공인들 또 공항 면세점 같은데 뭐 지원해주겠다. 공항 면세점 임대료가 한두 푼입니까? 그런 것들을 정부에서 지원해주겠다라고까지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또 이번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게에 일정 금액씩 돈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복지를 늘려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풀리는 돈들이 시장 경제에 들어가서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면 좋겠습니다만 사실상 지금은 시장 경제에 들어갈 수 있는 돈도 없잖아요. 왜? 모이지를 못하게 하는데 무슨 시장 경제에 돈이 들어갑니까? 그렇죠? 그냥 돈은 계속해서 풀리고 돈의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차원에서도 하루빨리 내 집을 마련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정부에서 2020년 8월 4일날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어떻게 이번 대책을 포함해서 수도권 지역, 그러니까 수도권은 서울 포함입니다. 127만호, 약 거의 127만호니까 130만호에 가까운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공급할 건지 한번 보면 일단은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7만호입니다. 이거는 이제 용산 정비창 부지라든가 아니면 삼성동 부지라든가 뭐 이런 곳에 그러니까 유휴 부지에 공급하겠다라는 거고요. 큰 거는 뭐예요? 30만호죠. 30만호. 추진 중인 정비 사업에 30만호를 공급하겠다라는 건데 사실상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 중에 3만호 공급되면 많이 된다고 봅니다. 3만호 정도. 3만호 정도. 이것도 강남은 아니고 강북 지역이죠. 강북 지역. 좀 재개발은 움직입니다만 재건축 올수도비니까. 그러니까 지금 추진적인 정비사업, 공공정비사업으로 인해서 30만원을 공급하겠다라는 건데 30만원, 그죠? 30만원 플러스 13만 2천호입니다. 30만원 플러스 13만 2천호는 43만호입니다. 그러니까 127만호 중에서 얼마예요? 그러면 거의 전체의 한 4분의 1이 조금 더 되는 물량, 4분의 1 정도가 되는 물량인 것 같습니다. 이 물량은 거의 안 된다고 봐야지 돼요. 안 된다고.
여러분 재건축 뭐 초과이익 환수제 다 막아놓고 용적률을 올려주고 올라간 용적률의 수익금의 90%를 정부가 세금으로 뜯어간다고 하는데 뭐 누가 재건축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재건축 올스톱이라고 봐야지 되고, 특히나 안전진단 강화로 인해서 재건축이 더욱더 하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서울권역 중심으로 26만 2천호 플러스 알파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앞으로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3기 신도시가 77만호입니다. 77만호. 그러면 3기 신도시 77만호. 그러니까 전체의 한 거의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이죠. 3기 신도시 77만호와 서울은 거의 없다고 보고, 약 여기부터 플러스 알파 정도 몇만호 정도가 더 나오겠죠. 뭐 서울에 이제 뭐 재개발이라든가 지금 수도권, 특히 성남이나 광명시에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재개발 사업 등으로 일부 물량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도 단기간에는 힘들고 장기죠. 빨라야지 5년에서 10년 안에 나올 수 있는 물량입니다. 3기 신도시 77만원은 의미가 있는 숫자인다고 보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대한민국 재정이 바닥이라고 얼마 전에 홍남기 부총리가 얘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재정이 바닥이랍니다. 그래서 재정지원금을 안 할 수도 있다 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재정지원금을 지원하지 못할 수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지금 재정이 바닥난 상태에서 과연 3기 신도시가 어마어마한 보상, 과연 이게 진행이 될까? 과연 이게 진행이 될까라는 의문점이 듭니다. 예. 자, 왜 내 집을 마련해야 되는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코로나 추경 급한데 퍼주기 복지하다 재정 고갈됐고, 내년 예산 슈퍼 예산 560조, 이거 다 빚이죠. 근데 올해 예산이 거의 520조에 육박합니다. 올해 예산도 520조, 내년 예산 560조. 지금 재정 건전성에 지금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돈이 있어야지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돈이 있어야지.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써야지 되는 돈도 어마어마하고, 뭐 한국판 뉴딜 사업에 또 20조 투자한다 그러고, 또 뭐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도 지금 얘기 나오고 있고요. 지금 뭐 복지 쪽에 지금 예산이 계속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이 3기 신도시를 과연 진행할 수 있는 자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있는지 없는지도. 그죠? 거기다가 뭐 그것뿐만입니까? 뭐 GTX부터 시작해서 도시철도 또 계속해서 만들어야 되죠. 들어갈 돈은 산적인데, 지금 이 수도권, 그러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나라의 국간이 너무 빠른 속도로 비워지고 있다 보니, 저는 3기 신도시도 사실상 공연불이 되지는 않겠지만 기간 내에 과연 될까? 지금 제가 봤을 때 3기 신도시 입주까지 빠르면 7년에서 10년인데 7년에서 10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7년에서 10년을 기다려야죠. 기다리실 수 있으신 분들은 기다리는 거고, 그런데 그게 더 늦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늦어질 수도 있다. 그죠? 그런데 청약 가점이 내가 확보가 되신 분들은 무리해서 내 집을 마련하실 필요는 없다고 봐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가점이 전혀 가능성이 없으신 분들을 한테 하루빨리 내 집을 마련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입주 물량인데요. 기간별 2000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지금 2022년이죠. 2028년 정점으로 지금 물량이 급락하고 있는데 2023년 되면 거의. 근데 이 빨간색 그래프는 뭐냐? 빨간색 그래프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공급이 돼야지 되는 적정 공급 물량입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가 이 이하로 공급이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 기준선 이상이면 공급 과잉이고, 이하로가 되면 수요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공급보다. 그런데 이제 그 정부에서는 과거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급이 많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 공급을 이때 때울 수 있지 않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 사실상 이때 부족한 공급을 이때 때운 거고요. 그러니까 평행선이 유지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부족하니까 지금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른 거고, 그다음 어마어마한 뭐예요? 앞서 말씀드린 유동성. 이 정부에서도 얼마 전에 인정했듯이 우리나라만 집값이 오른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올랐다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전 세계가 올랐고 앞으로도 전 세계가 오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오를 것이냐 안 오를 것이냐? 전 세계가 오르는데 우리나라가 안 오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거기다 특히나 지금 같은 초유의 전세 대란, 전세 종말의 시대가 왔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 뭐라 그랬죠? 앞으로 임차인들 4년간, 그리고 4년 이후 어마어마한 공포의 장이 시작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앞으로 3년, 4년 계속해서 살면 되니까 그 이후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세 시장에 진입하시는 분들은 공포가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모든 게 여러 가지 원인도 있겠습니다만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해서도 어떻게 내 집 마련을 해야지 되는 거고 2024년 이후로는 물량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없다고. 그래서 하루빨리 내 집을 마련하자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여기다가 이제 또 한 가지 좀 더 말씀을 더하면요. 아까 제가 좀 다시 좀 뒤로 들어가서 아까 이제 공급 물량 공급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127만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문제는 뭐냐면 재정 건전성 악화인데요. 지금 정부의 재정 건전성뿐만 아니라 SH와 LH의 재정 건전성도 악화입니다. 알겠지만 지금 뭐 LH 같은 경우는 부채가 정말 부채로 부채를 넘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뭐 천억이 뭐 얼마죠? 제가 정확한 기억은 못하는데 하여튼 LH 부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 LH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자 보세요. 3기 신도시의 공공택지 77만호입니다. 이 중에 절반 50%는 뭐예요? 임대일 겁니다. 임대. 근데 LH에서 임대 아파트 한 채를 지을 때마다 LH 적자 손실액이 얼마냐면 1억 2천만 원입니다. LH에서 임대 아파트 한 채를 지을 때 손실액이 1억 2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77만 호 중에 30만 호만 임대 아파트로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한 채 공급하는데 1억 2천만 원 정도의 부채가 발생하니 그러면 뭐 단순 계산해도 한 36조 정도가 되겠네요. 36조 정도의 부채가 또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이 36조에 대한 부채는 어떻게 메꿀까요? 또 세금으로 메꾸는 겁니다. 세금. 이게 지금 무주택자에 대한 대응 전략 얘기하다가 또 제가 또 3,000%로 또 잠깐 빠졌는데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다. 굳이 정부에서 한 채당 1억 2천만 원씩 적자를 보면서 임대 아파트를 져야지 되는지 민간이 주도해서 공급을 해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을 굳이 1억 2천만 원씩 적자를 보면서 한 채씩 공급. 그러니까 LH나 SH는 절대로 뭐예요? 흑자가 날 수 없는 기업이죠. 흑자가 날 수 없는 기업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 같은 이런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고 어마어마한 보상비에다가 그리고 이 한 채를 지을 때마다 발생하는 어마어마한 부채를 감당을 하면서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77만원 3기 신도시가 제가 봤을 때 지금 127만원 중에서 77만원 플러스 아까 알파 정도만 나온다고 했는데 어쨌거나 도심에는 없잖아요. 중요한 건 서울이라는 겁니다. 서울 안에는 없다. 그래서 하루빨리 좀 내 집 마련 장만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내 집 마련을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실거주 목적으로. 첫 번째는 실거주. 내가 들어가서 살 목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한 방법이 있고요. 나중에 들어갈 목적으로 투자 목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투자는 여러 가지 유행이 있죠. 여러 가지 유행. 그죠? 목돈은. 그러니까 저는 실거주 하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역세권 위주로 뭐 일단은 20평대 기준으로 서울권 안에서 역세권 주변에 6억 이하는요 보지도 말고 사야지 됩니다. 보지도 말고 사야지 돼요. 앞으로 6억짜리 못 찾습니다. 전세가 6억이 될 겁니다. 30평대 기준으로 9억 이하는 무조건 사야 돼요. 실거주 잘하면. 그러니까 투자 목적으로 한 채 더 사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실거주 잘하면 이런 종류의 아파트들은 그냥 공략하셨으면 좋겠고, 투자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가점이 안 돼요. 가점이 안 되는데 아무리 모아도 내가 아파트 마련할 돈은 없어. 그런데 열심히 모으다 보니까 한 1억 정도 모았어요.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도심에 투자하는 겁니다. 도심에. 어떻게 재개발이 될 만한 곳들. 재개발 예정지들. 그죠? 4대문 안. 이런 곳에 뭐 투자를 하는 겁니다. 마포 지역. 그죠? 뭐 특정 지역을 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어느 분이 특정 지역 얘기하는 게 좀 불편하다 그래갖고. 근데 어쨌거나 마포에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들 재개발이 될 만한 곳들이 있어요. 도심권 안에 가만히 보면 남산 주변, 특히 남산, 서울이라는 지역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서울이 있고 남산이 있고 용산이 있어요. 그죠? 옥수 금호동이 있고 서울역이 어디예요? 시청, 광화문, 동대문부터 시작하는 중심 상업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산 주변이라든가 요런데 특히 이 남산 주변에 노후주택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 이 도심과 붙어 있는 노후주택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2종 주거지역이고 중심상업지 때 땅값이 4배에서 5배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4배에서 5배가 저렴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당히 노후주택가입니다. 명동에서 남산 쪽으로 한 여러분들 걸어서
한 50발자국만 올라가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낙후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 지역들 뭐 큰 돈 아니어도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고 향후에 재개발에 대한 가능성도 상당히 많고 마포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리고 중공업 지역들도 마찬가지고 그죠? 근데 어쨌거나 그런 지역들 할 수 있으면 실거주 하시면 되고 그리고 뭐 내가 자금이 없다 한 여유자금 2억밖에 없다 그러면 다세대 주택을 아무데나 사지 마시고요. 말씀드린 이런 도심권 안에서 향후에 개발이 될 만한 곳에 실거주하면서 제가 봤을 때 전세 사는 것보다는 나아요. 그리고 2억을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는 훨씬 더 높은 이자 정도의 금융 비용이 그 수익률이 발생을 할 겁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건 뭐다? 도심이다. 도심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거나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맞다.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뭐 내 집 마련이랑 크게 그러니까 무주택자에 대해서 투자 전략이나 내 집 마련과는 사실 상당히 뭐 거리가 좀 멀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제가 하나 넣어놨습니다. 뭐냐면 나만의 파이프라인을 만들자. 제 유튜브 유튜브 방송을 쭉 보신 분들은 제가 이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강조하시는 걸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새로운 수입 시스템을 그러니까 제가 황현이라는 사람이 유튜브를 통해서 일을 하고 그리고 회사에 나와서 뭐 상담을 하고 또 오프라인 나가서 강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제가 수입을 창출하잖아요. 그런데 황현이라는 사람이 또 한 명이 예를 들어서 인조인간으로 만든 황현이 또 한 명이 있어서 나와 똑같은 일을 같이 한다면 내가 벌어들이는 수입이 2배, 3배가 되겠죠. 그렇죠? 혹은 2잡, 3잡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만 만들어 놓는다면 지속적인 좀 수입이 발생을 할 겁니다. 이런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식이나 채권, 좀 전에 얘기했던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요. 유튜브라든가 스마트 스토어 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뭐 재능 기부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좀 중장기적인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요. 여러분들의 제2의 제3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걸 만들어셔야지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 무주택자에 대한 대응 전략을 얘기하면서 뭐 청약통장도 얘기했고 집을 사야 된다라는 내용도 한번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모든 행위가 결론은 뭐죠? 결론은 뭘까요, 여러분? 집을 샀는데 내가 내 집을 마련을 했어요. 그런데 집값이 떨어진다면 매우 슬프겠죠. 집을 안 사느니만은 못하겠죠. 청약통장을 가입을 했는데 이자가 한 푼도 없어요. 청약통장 가입하는 게 별 의미가 없겠죠. 왜? 당첨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다 돈을 왜 놓습니까? 그냥 뭐 굳이 은행에 내놓을 필요가 뭐 있어요. 금노에 넣어놓지, 그죠? 이자가 없다면. 그리고 소득 뭐예요? 소득공제라는 혜택이 없다면 굳이 청약통장을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내 집을 사던 청약통장을 가든 모든 것들이 뭐예요? 경제행위고 이런 경제행위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인 거죠.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의 마무리입니다. 오늘의 마무리는 좀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돈을 버는 이유는 저축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만의 시간을 만들기 위해 나의 시간이죠. 나만이 아니라 나의 시간이네요. 나의 시간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 뭐 부동산 이야기만 하면 뭐 적폐 수준입니다. 그죠? 특히 다주택자들 분들은 이유도 없이 적폐가 됐어요. 2주택자는 이유도 없이 그냥 미운오리 새끼가 됐습니다. 저는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거에 과감해져라. 용기를 가져라.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를 이겨내지 못하면 절대 잘 살 수가 없고 절대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이유는요. 저는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축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저의 시간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던 내 집 마련을 하던 파이프라인을 만들던 그리고 무언가 지속적으로 뭐 채권이나 주식을 사는 게 뭐예요? 향후에 제가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고 충분히 꾸준한 파이프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모든 경제활동 및 제가 활동을 해나가는 거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집 마련도 어떻게 보면 파이프라인의 일종이다. 집을 하나 마련을 해놓고 노후가 돼서 그걸로 연금을 받는다면 그것도 역시 파이프라인이 되겠죠. 집을 하나 마련을 해놨습니다. 서울에. 근데 그게 가격이 꽤 올랐어요. 근데 한 60세가 넘어서 강원도 양양이나 가서 살까? 양양 같은 데 가면 뭐 제가 봤을 때는 한 20년 후에도요. 월세 한 50, 60이면 충분히 살 수 있는 주택이 있을 거고 뭐 아파트에 들어간다고 해도 한
7, 80이면 아파트에 양양 같은 데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양양분들 만약에 이 부분 때문에 기분 나쁘셨다면 이해하시고요. 근데 어떻게 지방에 공기 좋은 곳이라고 할까요? 공기 좋은 곳으로 가셔서 그러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고 내 집에서 월세가 꾸준히 나오면 그것도 역시 파이프라인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나는 뭘 시간을 만드는 거잖아요. 나만의 시간. 그죠?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가족과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이유는 저축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간, 나의 시간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상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없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들 저희가 이거를 잘 이겨내서요. 앞으로 좀 더 좋은 미래 여러분들 꿈과 희망만은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기로 하고요.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